지난번에 제가 아마 실크로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했었는데 오늘은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게 시베리아 초원 지역에서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 오늘의 제목은 이제 스키타이 문화라고 했습니다. 스키타이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키타이 하면은 뭐 좀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를 이야기하면은 뭐 스키를 타러 가서 스키타이다 내지는 뭐 빨래를 빠는 데 쓰는 하이타이의 두 번째 버전이 스키타이다. 별 이야기 다 나오긴 하죠. 근데 이 스키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요. 사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어원 자체를. 예, 스키타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과 불경 모두 다 스키타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태인도 스키타이라는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성경에는요 스구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스구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뜬금없이 스구다이가 뭐지? 이게 이제 오랑캐를 의미해요. 오랑캐. 스구다이. 신약 제가 갑자기 베드로성가에 나와 있고요. 구약에도요. 이제 정경 말고 외경에는 이제 그 스키토폴리스라고 해가지고 스키타이의 도시다 하는 언급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그럼 불교 또 여기서 이제 또 한 종교 하나만 이야기하면 또 이게 특정 종교를 하는 것이냐? 예. 자, 여기서 이제 또 불교 석가모니가 등장합니다. 석가모니 뜻이 샤키야 문이죠. 원 발음은 샤키족의 현인인데 바로 그 사키족이 스키타이족입니다. 예. 물론 이제 부처님이 스키타이냐?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족, 사카가 이 스키타이의 이제 가 나중에 인도 북부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자신이 유목민족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선조 내지는 그 원래 족 이름이 거기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태인은요? 유태인이 이름이 사실 유태인은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유태인 하면은 이 미국이나 이 이스라엘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유태인도 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태인 종족이 아슈케나지예요. 아슈케나지, 세파르딤, 뭐 부하라 유태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슈케나지가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게 아스구다이에서 스키타이와 어원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아슈케나지가 되냐면요. 유태인들이 나중에 사방 흩어질 때 자기 원래 있었던 그 지명을 어디 가면서 그 지역에 똑같이 만드는 식이에요. 아슈케나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인데 그 하자르 칸국이라고 그래서요. 현재 우크라이나 쪽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유태인들이 대거 살다가 나중에 하자르 칸국에서 동유럽으로 가는 일파는요. 원래 구약의 고향이었던 아슈케나지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들은 우리는 아슈케나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유럽에 간 유태인들이 나중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를 주무르는 패권을 잡는 바로 그 아슈케나지 유태인이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다 이어지죠. 예. 그럼 중국이나 한자는 있어요. 우리 저기 안 좋은 일 뒤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세옹지마가 바로 그 세옹지마의 세옹이 싹 해서 이게 아마 스키타이 같은 사람들의 부족일 것이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 언어학적 연구라는 게요. 무조건 그것이 다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스키타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저희가 상당히 멀리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과 멀게는 유럽까지 또 중근동까지 퍼져 있는 유목민족들, 유목전사를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스키타이라는 말과 상당히 비슷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이족, 오랑캐. 사실 이게 오랑캐 동이라는 것이 특정한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이 사람도 말했다가 저 사람도 말했다가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은 다 그게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랑캐가 다 되죠. 하여튼 북쪽에서 내려온 뭔가 이상한 사람들 아니면 남쪽에서 온 사람들. 자, 근데 이 스키타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스키타이라는 게 있고 스키타이계 문화라는 것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공유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넓은 지역을 우리는
유라시아 초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라시아 초원. 뭐 선생님들 초원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선생님 잠깐 우리 연배를 알 수 있는 초원하면 떠오르는 것 하면은 남진 노래가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예, 제가 선생님들 저랑 비슷한 연배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은 미국 드라마 초원의 집. 아, 예, 이제 뭔가 저는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런 말 하면 저 안 됩니다.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이런 강의 한번 여쭤봤더니 좀 지긋하신 분께서 강사님 저기 예전에 이주일이 나오는 극장식 나이트클럽도 초원의 집이었어요 라는 말을 해가지고 야 정말 내공이 굉장하십니다. 근데 자 그 초원은 되게 저희한테는 낭만적인 것을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초원이라는 데서 사실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유목만 하는 곳이라서 저희가 초원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대관령 초원이 있고요. 전 세계에 초원은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초원이 있고 남미에도 팜파스 초원, 아르헨티나 초원, 미국 초원. 근데 유라시아 초원은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 이게 출발점이 우리 만주에 있는 대흥안면 산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원과 만주 경계인데 그리고 중국 북방에는 만리장성이 있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요. 한 번도 이게 멈추지가 않고요. 그냥 쭉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냐? 우크라이나 동부까지 이어집니다. 요즘에 러우 전쟁 때 우크라 동부가 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동부까지가 초원의 자연적인 경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거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유목민족이 여기서 출발했으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게 유목민들은 집이 없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라는 게 의미가 없고 내가 키우는 목축동물이 살 수 있는 곳이면 그냥 내 집이 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역사 보면은 몽골이건 훈족이건 뭐 아바르족이건 하여튼 여기서 발흥만 했다 그러면은 꼭 끝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그게 우리 일단 딱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목 지역의 경계가 여기입니다. 왜 몽골이 일본은 못 가고 동남아는 못 갔냐? 예, 그와 같은 자기 기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은 죽고 문화는 바뀌어도요, 자연 환경은 바뀌지가 않죠. 이 유라시아 초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안에서 원래 사람이 안 살았다가 한 6,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아요. 바로 말을 타기 시작하면서 유목을 하면서 말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정도의 그러한 그 변화가 있습니다. 요 4개만 기억하시면 선생님들 엔간한 고고학과 나온 학생보다 더 초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말을 탈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거. 네? 일단 말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일단 네? 담력. 제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요 재갈이 있다니 있어요. 재갈로 걸면은 약간만 당겨도 이빨이 아파서 말이 말 잘 듣죠. 예. 요 교묘한 손의 미세한 그 놀림으로써 말을 조정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핵심적인 기술은 무엇이냐? 말 재갈입니다. 그게 제일 처음 나와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냐? 영화 배너에 보이는, 그게 6,000년 전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4,000년 전입니다. 우리 영화 배너 보이시죠? 배너 막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 위에 탑니까? 뒤에 탑니까? 뒤에 타잖아요. 왜? 말 안장이 없으니까. 예, 그게 그 다음 2번째 단계입니다. 말 전차. 3번째는 무엇이냐? 말 등에 타는 게 필요하겠죠. 바로 그게 스키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차를 모는 사람 말고 말 등에 타고 달리는 사람의 시대가 언제 시작되냐? 지금부터 약 기원전 9세기 때부터 이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함부로 말 뒤에 못 탔다가 그 뒤에 이제 그 말을 타기 시작합니다. 말 나온 게 하나만 더 하면요. 그러면은 4번째가 있어요. 4번째 뭐냐면 그거는 발걸이, 등자입니다. 등자. 등자 같은 경우는 고구려하고 선비 족들이 처음 개발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수천 년의 초원의 역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중에서 3단계를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키타이에 3 요소가 있어요. 말 타는 도구 지금 말한, 그 다음에 무기, 동물 장식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쿠르간, 고분, 동검, 투구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시작은요, 그 동쪽으로 말하면요, 우리 고조선 있죠. 한마디로 스키타이면은 우리나라 고조선이 있었을 때 있었다. 우리 전라남도의 자랑이 있죠. 고인돌. 우리나라에서 고인돌을 만들었을 때 유라시아 초원은 스키타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출발은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 오랑캐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그 아까 스키타이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스키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헤로도토스의 그리스 역사가죠. 그 역사에 스키타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헤로도토스는 유라시아 전체에 있는 저 모든 사람들 스키타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키타이라는 문화가 있고요. 헤로도토스 이야기는 스키타이 쪽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선생님들 유라시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헤로도토스가 이야기한 건 스키타이죠. 그 다음에 동쪽에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에는 누가 나오냐? 흉노가 나옵니다. 자, 흉노는 다음번에 또 장은정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테니까 아주 훌륭한 전문가의 강의를 또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하나씩 한번 이거를 스키타이 문화의 주요 특징을 볼 텐데요. 모든 역사의 흐름에는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뒷받쳐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배너에 나오는 전차 같은 사람들은 전차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뒤에 타면서 관리할 게 많아요. 이거 바퀴도 관리해야 되고 전차 그 타는 거 있죠? 왜 그 쿠페라고 하는 거. 하지만 제약이 많아요. 전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전차를 거의 안 탔습니다. 왜냐? 평지만 나가면은 전차는 무용지물이 돼요. 예.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차가 없고 배너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경기장 안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산 넘고 가면은 그거는 전차에서 내려서 싸우러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마민족, 진정한 기마민족은 바로 스키타이 때 시작이 되었다. 첫 번째 비결, 바로 이 말 안장입니다. 아마 사실 저희가 말 타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말이 되게 딱딱해요. 말 타는 안장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엔 나무가 아니라 이거는 펠트였어요. 펠트란 뭐냐? 저희가 양털 있죠? 양털을 뽑아서 직조해서 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소미불 같이 소미불을 납작하게 누르는 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양털을. 펠트예요. 그런 식으로 펠트를 만들어서 말 안장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푹신하죠.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뭐냐? 완벽하게 보호를 못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게요. 말 안장 없이 말 타시는 분들 혹시 봤습니까? 예? 그거 미국 로데오 경기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경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안 받아주는 게 있대요. 그게 말 한 장 안 타고 없이 타는 거. 그러면은 예, 갑자기 상상만 해도 아파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그 중요한 부분이 망가질 것 같죠. 예, 실제 그거는 맞는 남녀 똑같이 불임의 가장 큰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말 안장이 푹신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예를 들면 보호가 되긴 되는데 딱딱한 안장만큼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사들 중에서는 상당수는 아마 생식력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그런 말이죠. 내시 근데 내시의 기원이 아마 스키타이 시대의 기마부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그냥 그냥 그런 카더라가 아니라요. 실제 과학적 연구가 있는 게요. 기마민족, 스키타이 민족 중에서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원지대에 사는 경우는 자연적으로 이 생식 능력이 감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저지대 내려오면 다시 회복되지만요. 플러스 말 안장을 타고 말 안장이 폭신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면은 당연히 상당수는 이제 결혼을 못 하죠. 그래서 왕의 호위 부대로 이 사람들은 삽니다. 그러니까 왕의 근위 부대로서 스키타의 전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화 예전에 왜 스파르타 나오는 거 있었죠? 300이라는 영화. 그게 되게 역사 왜곡이 심한데 그와 같은 목숨을 함께하는 그러한 그 부대 스키타이에 이미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역사 기록에 나오는 헤로도스가 저 스키타이의 부대들은 악마 같다. 여자한테는 관심도 없고 뭐 저기 전사 잘한다. 전쟁 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게 그와 같은 그 기마 부대의 원칙인데요. 나중에 이제 이 완장이 발달이 되면서 그 나중 후에는 이제 문제가 없어지죠. 예. 자, 그런데 어쨌거나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러한 안장이 등장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중국으로도 갑니다. 왼쪽이 이게 진시황이 그 병마용에 있는 말 인형이, 말 그 도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눈에 봐도 이게 완벽하게 보호될 것 같지 않은 말 안장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은요, 똑같이 생겼죠. 만드는 방법이. 자, 이거는 스키타이 시대에 러시아 알타이에 있는 기마 민족들이 썼었던 그 말 안장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진시황 그러면 당연히 중국 사람 생각하지만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 당시에 진나라는 서융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볼 때는 오랑캐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그렇게 큰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이 그 누구 못지않게 스키타이의 기마술과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중국 서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실증으로 준비가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이 사람들의 기마술이었겠죠. 자, 우리나라 보이는 이게 그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입니다.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강의할 게 많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뒤로 돌아 쏘고 있죠. 이거를 말 달리다가 뒤로 돌아 쏘는 사법을 저희는 파르티안 사법이라고 합니다. 파르티아는 로마와 중국 사이에 있었던 그 거대한 그 국가였죠. 한문으로 안식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로마인들하고 파르티아가 싸울 때 파르티아에서 고용됐었던 초원의 그 용병들, 전사들이 도망치다가 갑자기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그러니까 로마는 아주 그 군대가 20배 많았거든요. 파르티아보다. 근데 기록적으로 패한 전투가 있어요. 그게 그 카르레라고 한 전투인데요. 로마의 아주 대패죠.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는 특유의 그 귀갑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파르티아나 이 유목 전사들은 보통 정착민보다 군대 수가 몇십 배 적어요. 이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었는데 어떻게 하냐? 파르티아의 용병들이 그 귀갑진을 한 그 로마 부대들 앞에서 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한마디로 이제 깐뚝대는 거예요. 막 약을 올려요. 약을 올리고 그러면 도망가서 좀 때려보니까는 생각보다 되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 파르티아의 전사들이. 그러니까는 저것도 빨리 끝내야지 하고는 진을 깨고 파르티아의 전사들을 추격을 하니까 막 그때부터 도망가는 것이죠. 파르티아의 전사들이. 그랬는데 갑자기 옷을 벗으니까 몸속에서 불꽃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불꽃이. 무슨 불꽃이냐? 바로 붉은색의 비단이었어요. 비단. 그 파르티아의 전투가 최초로 로마인들이 비단을 알게 된 그러한 전투였거든요. 그러면 불꽃이 막 피어오르죠. 비단 자락이. 그 사이사이로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도망가다가 뒤로 돌아서 이 로마인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 전법으로 로마가 대패를 합니다. 자, 이게 파르티안 사법인데, 그러니까 파르티아가 처음,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개발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스키타이 때 이미 이렇게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 고구려의 그 파르티아 사법은요, 밑에 지워져 있는데, 등자, 아까 말한 발걸이를 걸고 뒤로 돌거든요. 근데 스키타이인들은 발에 등자를 걸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예. 어릴 때부터 말 위에 타서 허벅지로 말을 조이는 연습을 하면은요, 이 뼈가 오자로, 쉽게 말하면 안짱다리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을 하면은요, 이 사람이 기마인인지 기마 전사인지 아닌지는요, 요 보통 허벅지, 대퇴골을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타가지고 뼈가 변형이 올 정도로 쪼여요. 그러니까는 이게 파르티아 사법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정착민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그 전법이 있었다. 자, 또 하나 특징. 이 기마 전사들은 집이 없어요. 집.
예, 집이 없다는 거는 저도 요즘에 참 다들 많은 선생님들 집 때문에 할 말 많으시죠. 예, 집이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 예. 자, 근데 이 유목민들은 집이 없어요. 이게 뭐가 좋냐? 월급을 줘도 월급을 가지고 가서 둘 데가 없단 말이죠. 제가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끝나고 나가실 때 1인당 한 돈을 한 100억씩 드린다. 예. 잘 들으시면 200억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 제가. 어떤 조건? 앞으로 선생님들은 집이 없어요. 그럼 그 돈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현금으로 못 받아요. 현금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는 철저하게 그 돈을 쌓아두거나 황금, 명품 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다녀야 되니까 오로지 내가 타는 말하고 내 이 몸 밖에는 치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비유가 이 스키타이 사람인데 황금의 비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월급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려한 황금 유물 하나씩을 더 주는 거예요. 순장처럼. 황금은 가볍죠. 그리고 이 가공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만한 거 이게 부착하는 그러한 그 장신구 하나에 요즘으로 하면 몇 천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이 금세공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돈을 매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황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황금을 가공하는 그 공임이 장인이 몇 달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람 월급하면 이거는 몇 천만 원 될 수 있다. 하나하나가. 자, 이거는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발굴된 그 스키타이 전사의 고문인데 17살, 17세, 18세밖에 안 되는데 온 몸이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황금이 약간 4,000개 정도가 붙어 있었어요. 예. 이거 혹시 이게 우리가 말로만 듣던 금수저 집안 아닌가? 예,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왕의 무덤이 있으면 왕 무덤 옆에서 발견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왕의 무덤이 있으면요. 이 사람의 한가운데는 왕의 무덤이 있고 옆에 작게 부각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은 넣었었던 즉 누가 이걸 왕자의 무덤이냐고 이야기하는데 왕자 아닙니다. 왕자라면은 무덤을 따로 한다 또 만들어주겠죠. 아마 왕과 목숨을 같이 했었던 그 측근이 아니었을까. 공을 올릴 때마다 계속 황금을 주었겠죠. 그러니까는 그 어린 나이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 집이 없는 대신에 무덤은 거대하다. 자, 우리 선생님 다음 주가 이 추석인데요. 너무 더워요. 자, 어쨌든 모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디서 모이십니까? 예, 큰 집 아니면 부모님 댁. 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집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디서 모여야 돼? 우리 형제는 전부 다 집이 다 캠핑카야. 그럼 우리 어디서 모여야 돼요? 부모님 산소죠, 뭐. 예, 답은 이겁니다. 부모님 산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집안이 아니라 거의 국가 정도의 크기가 되는 그러한 스키타의 거대한 국가가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은 그 무덤의 규모가 아주 거대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거대합니다. 우리나라 신라의 적성목각분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가운데 움푹 파여져 있죠. 예. 다 도굴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황금이 많다는 걸 아는데 누가 놔두겠습니까? 다 도굴을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현재 알려져 있는 스키타의 유물들은요, 실제 1%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다 도굴됐어요. 그럼 어떡하냐? 도굴됐으면 다시 이걸 녹여요. 금은 또 녹이면 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봤었던 그 황금 인간은 정말로 드물게 도굴이 안 된 그러한 고분이었습니다. 예. 자, 이 크기 보이시면 아시죠? 그래서 이게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큰 그러한 그 고분인데요. 이게 그 카자흐스탄 고고학계의 비극적인 발굴이었습니다. 웬 비극이냐? 이거를 발굴하면 엄청나게 많은 황금이 나올 줄 알고 10년 동안 이거 발굴을 했었어요. 예. 발굴해서 안에 다 도굴된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나 이런 거 안 해 하고 이제 오아시스에 도시를 파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죠. 작은 이제 갓 입사한 연구원이. 선생님, 저 대박 났습니다. 어디? 아까 봤었던 그 황금인가? 네, 그래서 세상 일은, 예, 그렇습니다. 이 발굴하고요. 자식은 제 맘대로 안 됩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하나의 네 번째 방법입니다. 무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또 양궁을 또 잘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아, 역시 한국이 뭐 동이족이라 양궁을 잘하고, 예. 자, 뭐, 사실 그거는 뭐 이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화살을 잘 쏘던 사람들은 스키타이 사람들이었어요. 자, 복합궁입니다. 복합궁. 이게 뭐냐면요. 요 앞에 있는 여기는 여기까지 나무예요. 보세요. 여기 휘어져 있죠.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죠. 화살이. 예. 이 바깥쪽은 뼈예요. 뼈하고 여기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당기면은 여기가 순식간에 뒤로 펼쳐지면서 탄성이 몇 배가 늘어나죠. 그래서 나무로만 만든 활과 비교할 수 없게 사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탄성이 더 좋아지니까. 예, 사실 이 과거에는요, 요즘에도 뭐 러우전 전쟁 보면은 진짜 무기의 전쟁인데 결국 화살은 조금만 더 멀리 나가게 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스키타이 사람들은 기마도 빠르고 심지어 거기다가 화살의 비거리도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정착민보다 대체로 100배 정도,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왜냐면은 차지하는 땅이, 예, 정착민의 100배 정도를 보통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유라시아 초원을, 바로 그거는 이 무기에 있었습니다. 당연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바깥으로 휘어져 있다가 이걸 딱 펴가지고 넓히는 것이죠. 탄성을 좋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다 같이 우리나라도 이게요. 삼국시대부터 약 2000년 전부터 흉노가 이걸 계승하거든요. 흉노로부터 이 복합궁을 배워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뼈하고 나무를 같이 이어붙인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요즘이야 뭐 본드도 있고 좋은 거 많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악교 있죠? 악교풀. 동물의 뼈를 녹이거나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틈만 나면은 계속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악교풀이 녹아버리면 전쟁이고 뭐 다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 보면은 흉노가 이제 전쟁에서 질 때 날이 더워져서 화살이 풀어지자 그제서야 중국 한나라 군대가 뭐 공격을 했다. 뭐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모르면은 화살이 뭔 상관인데 활이 아니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키타이 사람들 복합궁 만들면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동쪽에 있는 동이든 우리는 대궁, 동이가 대궁이지 큰 궁이었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대항하는 정착민들은 화살을 크게 만들었을 것이다. 복합궁을 못 만드는 경우는 크게 만들어서 이 비거리를 늘렸을 것이다. 1번. 또 하나가 진시황 그 병마용에 등에 보이죠. 이렇게 석궁을 만들어서 쐈을 것이다. 어떻게든 각자의 방법으로 이 스키타이의 그러한 그 무기에는 대항을 했겠지요. 어쨌든 나중에 흉노, 그리고 고구려, 신라, 가야, 마한까지도 이것이 이어집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 동물 장식입니다. 이건 바로 인스타 감성이라고 요즘에 우리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모티콘 같은 겁니다. 자, 스키타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보통 글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자라는 게 우리는 마치 그 아주 고도의 문명의 발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게요. 글자라는 거는 사실 정착민들한테는 발달되어 편하지만은 오히려 유목민들한테는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글자가 있으면 이거를 글자를 쌓아두는 문서 보관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 인력이 필요하죠. 필경사가 필요하죠. 그러한 직업들은 유목민들한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본인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특유의 그러한 문양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도 이 동물 장식과 비슷한 예가 있어요. 바로 이제 야구. 요즘에 기아 타이거스 잘하죠. 예. 그러면 이제 타이거스랑 뭐 삼성 라이온스랑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신문 기사가 어떻게 나냐? 호랑이들 사자 잡으러 달구벌로 뛰어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예. 뭐 아니면은 뭐 독수리 잡으러
독수리 잡고 전리품은 성심당 빵을 먹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몇천 년 뒤에 고고학자가 발굴하면 이게 동물의 왕국인가 뭔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들을 특정한 동물에 빗대고 자신들 신화를 거기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주 역동적인 그러한 그 동물이 사실 이게요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화의 한 장면들을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아쉽게도 그 신화가 어떤 내용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그리고 황금 아까 말했지만 황금 금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얇게 펴야 돼요. 옷에 붙여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불편한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자체의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위에 최고의 장인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시간에 황금 예술은요, 이 스키타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아주 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양력에 소개하셨는데, 제가 올해 5월 달에 그 황금이란 책을, 황금, 불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이제 그 내용이긴 합니다. 자, 또 우리나라에서도요, 한동안 스키타이, 그 북방과 관련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바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동물 장식입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동물 장식, 이건 우리나라 건데요. 우리나라의 동물형 대구라고 해서 이것이 북방에서 내려왔을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시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스키타이랑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만 보면은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 동물장식 보면은요 하나하나 말이요 같은 게 없습니다. 다 달라요. 예, 저는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왜냐면은 그게 말의 하나하나의 그 특징들을 다 캐치해서 이건 그냥 서 있죠. 도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도약하려고 그러시죠? 도약하죠? 그 중에서 한 마리 약간 이 중에서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여기 말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예, 아주 거의 그냥 넘어갈 뻔했죠. 이거는 바로 뭐 이런 식의 그 서 있는 것 뜨는 장면인데 요 놈은 스키타이에 보이는 표범과 같은 상당히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게 실제 표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이 얼굴 모양하고요. 여기 눈 이런 걸 묘사하는 모습들은요. 앞에서 봤었던 이러한 말하고는 완전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다양하다면 한반도에도 그러한 그 동물 장식을 만드는 그러한 그 전통이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사람들은 황금을 만들면서요. 다양한 그러한 그 풍습들이 이 유물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거는 볼까요? 이 사람은 완전히 무슨 그리스나 로마 같지, 유럽 사람 같지 않나요? 예, 요것은, 현재 그 크림반도, 현재 전쟁으로 있는 크림반도에서 발견된 그 스키타이의 빛인데, 이거는 그리스의 장인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초원은 거대한 하이웨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쪽에 있는 스키타이는 그리스의 장인을 불러와서 그리스식으로 자기들의 용식 만들어요. 또 중국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중국의 장인들을 또 스카우트해서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양식들이 거대한 유라시아 초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섞이는 것이죠. 예, 전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보면은 와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이 엄청나게 살아있어요. 예, 칼을 가지고 싸우는 자기 말이 죽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싸우는 장면. 이 사람은 아마 평민 그러한 기사였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하나하나의 디테일은 엄청난데, 근데 저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키타이인들의 풍습 중에 하나가 이빨입니다. 이빨. 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역시 크림반도에서 발견된 그 황금 잔이에요. 아주 호화롭죠. 그럼 이게 어떤 왕족이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일생에서 가장 기뻤었던 순간들을 막 새겨놓은 것 같은데, 보세요. 이분은 약간 할아버지 같죠? 이분은 좀 젊은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입에 뭘 넣고 있죠? 이빨 뽑아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분 보세요. 할아버지가 이게 손잡고, 야, 살살, 아파. 이거 딱 보이지 않나요? 이거 너무 막, 손이 막 떨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이 소멸자라 접힌 거 보세요. 예. 저는 이거 참 좋아하는데 더 중요한 거, 이 젊은 사람은 화살도 있고 이 사람도 같은 전사였다. 즉, 예, 최초의 치과 의사는 예, 요즘 이제 이런 표현, 야매 의사였다. 예. 자, 아마 이제 그 당시에는 의사는 직업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은 황금에 새겨져 있어요. 이 주인공이 알터니가 빠져서 얼마나 속시원했는지. 사실 지금이야 저희가 다양한 그 치과 치료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앓는 일은 무조건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발굴을 해보면 특히 스키타인들은 아까 봤지만 화살 이거 계속 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빨로 물어 잡고 뜯고 하다 보니까 이빨에 특히 마모가 심하고 음식도 맨날 고기 잘라 먹으니까 정말 20대인데 이빨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최초의 의사. 저희 같으면은 이게 그릇은 마치 집에 가면 뒤에 이렇게 사진 붙여놓는 거, 뒤나 아니면 자기 오피스에 붙여놓는 사진이거든요. 거기 어떤 분들이 자기 임플란트 한 거 넣는 집은 없잖아요. 예. 아마 이거 보면은 겉으로는 되게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뭐 이렇게 좀 어려웠었던, 예.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샤먼입니다. 이게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 되게 많죠. 요즘에는 뭐, 이 평민들뿐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이 더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에 의지한 거는 권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에 대한 의지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초원에 있는 전사들에 보면 이렇게 이 여자 사제가 앉아있고 거울을 놓고 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무릎 꿇고 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초원의 전사라는 것은요, 언제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마초맨처럼 하지만 얼마나 자기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 보면 유독 권력에 있는 검사나 뭐 경제인 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분들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서 다 똑같다. 근데 이 머리띠인데요. 실제로 이 여사제의 무덤이 발굴되고 여사제가 이 통치했었던 그러한 걸 보고 있습니다. 이 마초맨들의 사회일수록 그거는 여사제가 다스렸다. 이 스키타이를 보면은 자꾸 많은 우리가 오버랩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이 마약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약. 예, 선생님들 뭐 당연히 우리는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하고 좀 다른 개념인 게거든요. 같이 모여서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자, 저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추석입니다. 우리 추석 때 보면은 아무리 같이 살아도 평소에는 가족들 보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은 딱 만나면은 어때요? 좀 서먹서먹. 처음엔 야 반갑다 하고 한 3분, 5분 지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애 공부 잘한다고 물어봐야 됩니까? 돈은 잘 버냐 물어봐야 됩니까?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물어보면 할 말 없어요. 좀 있으면은 TV 좀 돌리다가 막걸리 좀 사와라 뭐 내지는 집에 맥주 없냐 한 잔 따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이 잘 나오거든. 아이고 형 그때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스키타이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 사람 유목하기 때문에요. 1년에 딱 2번 만나요. 각자 흩어져서 유목을 하다가 봄, 가을에 모여야 돼요. 목주지 이동을 할 때. 그때 아까 봤었던 거대한 고분 앞에서 모이죠. 그러면은, 지난번 쉽게 말하면은 추석 때 싸우고 간 사람은 6개월 동안에 어떻게 된 건 아닌가 되게 찜찜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같이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소주를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게 뭐 요즘 같은 술이 아니니까 물론 술이 있었어요. 마요주. 근데 약해요. 알코올 도수가 1도, 2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취하는데 대마를 쩔쩔 끓는 그러한 구리솥 안에다가 돌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작은 텐트를 치고요. 스크럼을 짜고 같이 이렇게 앉습니다. 작은 텐트 안에. 그리고 다 모였으면은 그때부터 대마 씨앗을 팍 넣어요. 연기가 확 올라오겠죠? 그걸 다 같이 스크럼 짜고 들이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밤새 춤도 추고 날뛰고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술도 먹으면 더 이제 효과가 증폭되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 나온 거지. 형님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요. 뭐 내지는 동생 너는 오해다 하면서 막 해요. 그리고 서로 밤새 놀죠. 그런 다음에 아침에 다시 해장을 합니다. 해장을 할 때 그 족장이 불러서 너희 둘이 어저께 화해했다? 저희가 언제요? 너 술김이라 기억 못하는 거냐? 아니 했으면 했겠죠. 그러면 그게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서 족장의 결정, 그 부족의 결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 추석 때 어느 집의 술 얘기가 아니라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스키타이의 잔치의 내용입니다. 똑같죠. 예. 근데 그것은 이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 대마초 전용의 그러한 그 구리솥이 돌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술이건 이런 대마초건 그들의 그 적당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인데요. 근데 사실 요즘엔 마약이 위험한 이유가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우리 전 세계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다양한 기분을 좋게 하는 환각작용을 하는 것들을 해도 하는데 옛날에는 되게 도수가 낮았어요. 요즘의 마약 문제는 지나치게 정제화가 돼서 사람을 중독으로 밀어들기 때문에 위험한데 최근에 크림반도에서는요 아편하고 대마가 함께 있는 그 그릇도 발견됐어요. 이렇게 요 작은 그릇인데 여기에 아편하고 대마가 같이 나서 이거는 환각을 위해서 아주 그냥 그 높은 신분이니까 양질의 그러한 것으로 아마 환각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같으면 단순하게 개인이 기분 좋은 거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왕이나 왕족의 경우는 이 엑스타시 하이에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 일과였습니다. 중국의 상나라 있죠. 상나라 같은 경우도 왕 밑에 있었던 그 실장들은 다 정인이라고 하는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상나라의 갑골 문자가 뭐냐? 왕하고 그 밑에 있는 비서실장 정인들이 같이 술을 먹고 하이가 돼가지고 밤에 그런 다음에 점을 쳐가지고 조상과 이제 통해가지고 점을 친 거를 기록한 게 갑골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양질의 그런 것으로 빨리 올라가서 정확하게 점을 치냐, 그것도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지금 봤었던 그 아편과 대마초에 있는 건데 거기 보면 상당히 그 좀 끔찍한 그러한 그 그림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 같이 생긴 사람이 젊은 그 사람의 이를 죽이는 장면인데 이 보면은 정확하게 경동맥을 찌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일하기보다 집안에서 치정살인을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그러한 전쟁이라 볼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스키타의 기록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는데, 왕이 16년 동안 포로가 됐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다. 가장 먼저 한 일은 15세 이하의 자기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 그거는 당연하죠. 15세. 근데 그거는 이제 헤로도스의 기록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과장이 있는 것이고 좀 있겠지만은 혹시 그런 걸 묘사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으스스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 머리가죽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보통 우리 전쟁에서는 목을 쳐서 적의 목을 수급을 한다고 하죠. 수급. 얼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키타이인들은 수급을 챙길 수가 없어요. 왜? 말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적 한 10명만 죽여도 머리 10개면 말이 무거워서 못 달려요. 어떡하냐? 머리 위만 싹 벗겨가지고요. 위에만 딱 떼서 머리 가죽만. 자, 이게 머리털이 붙어있는 상태니까 머리 가죽을 떼면은 머리 가죽이 붙어있겠죠. 그럼 머리 가죽이 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 뒤에 매단다. 예. 그래서 적장이 막 달려오는데 보면은 뒤에 머리카락으로 만든 손수건들이 막 보인다. 그러면 그게 저 무서운 사람이다. 예, 그런 식의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파지릭에서 왕족의 무덤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이 위가 머리가죽이 없어요. 예, 실제로. 그리고 이 사람이 보이시죠? 구멍 뚫린 거. 예, 이게
도끼로 찍는 건데요. 보면 저희는 그냥 막 찍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장 약한 부분을 찍거든요. 그래서 제 아는 그 친구 학자께서 이걸 연구했어요. 이 스키타이 구분에 나오는 전사들의 고분, 무덤들에서 구멍 뚫린 그 빈도 조사해 보니까 주로 옆머리하고 요 뒷머리가 가장 많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마는 가장 튼튼한 여기는 안 깨고 여기 가장 약한 부분만 깨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죽었어요. 이걸 보고 역사 기록이 맞았구나. 또 하나 노블리스 오블리저다. 왕이 친히 나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일기토 같은 거 했나 봐요. 이 둘이서 대결을 해가지고 하고 적장이 이 머리 가죽은 가져갔지만 그냥 그 시신은 그냥 돌려줘가지고 거대한 구분을 만들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 역사 기록은 없지만요. 상당히 많은 그러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황금이니까 좀 더 이제 도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도굴이 아니라 이건 그 전에 이렇게 다양한 화려한 황금으로 자신들의 어떠한 그 신분을 펼쳤던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관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 스키타이 사람들은 머리 장식은 거의 없습니다. 철저하게 허리띠로만 갑니다. 왜? 말을 타야 되기 때문에. 있고 또 하나 신분의 상징이 있습니다. 예, 바로 문신입니다. 문신인데 글자가 없고요. 내가 어느 부족이고 계급장을 만들어주면 계급장 대신에 문신을 새깁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보니까 이 문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구분은 더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과잠바를 넘어서 부모들까지도 하는 거 보네. 아예 그냥 문신을 하시지 그냥 그렇게 그냥 과잠바를 입으셔 막 이렇게 농담처럼 했었던 기억 나는데 이거는 이제 외투를 입고 있다가요. 저기 누가 오면은요 사실은 모르잖아요. 딱 벗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부족인 동시에 할 수 있겠죠. 왕은 온 몸을 다 이렇게 하고 이건 보면 무슨 참 어둠의 조폭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신분이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자신들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표시했죠. 자, 근데 지금 유목전사라고 스키타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지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목걸이에요. 목이 이렇게 거는 건데요. 이 안에 보면 지상의 초원, 숲, 그 다음에 지하 세계, 요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하나가 제 몸에 걸리는 거니까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이거 하나 볼까요? 이 사람, 예, 야, 자기 전 화살통 걸어놓고 우통 벗고 양털을 벗기고 있어요.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 보이죠? 이 사람 이렇게 우유를 짜고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눈이 멀어 있어요. 보이시죠? 눈이 먼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 기록이 있어요. 헤로도토스가 적을 잡으면은 포로를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우유를 짜게 한대요. 야, 그것까지 나오는 거였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 야, 흐뭇하게 우유를 따라서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전쟁, 지하세계지 않습니까? 지하세계에서는 이제 어둠 악마와 선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자, 아마 이 안에만 수백 가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의 유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물론 더 찬란한 이집트건 메소포타미아 많이 있겠지만은 이와 같은 독특한 기법은 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키타이 하면은 저희는 아까 맞춤애들만 떠올렸는데 바로 여전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존의 기원도 스키타이입니다. 예, 그 아마존이 그 브라질 아마존 말고 실제 아마존 원래 그리스의 그 헤로도스 나오는 여성으로 만든 여인국이죠. 그게 바로 스키타이의 한 부대가 아마존국입니다. 예. 그 위치가 대략 지금의 코카서스하고 볼가강 동쪽, 딱 지금 러우 전쟁하는 그 동네가 아마 이 아마존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믿기 어려운 게 한쪽 가슴을 잘라가지고 화살을 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 뒤에 이야기인데
실존했다는 것이 얼마 전에 고고학적으로 또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증명이냐? 실제 여성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요, 제가 몇 주에 한 번씩 MBC 뉴스 하이킥이라는 저기 라디오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했거든요. 그거 검색해 보시면은요, 이 아마존 하면 제 나오니까 그거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봤더니만은 일반적인 무사의 무덤인 줄 알았는데 요거를 DNA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여성인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전사의 30%까지가 여성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초원은 워낙에 인구가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자 여사 할 거 없이 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춘기가 돼서 이제 가임기 여성이 되기 전까지는 10대에는 똑같이 남녀 할 거 없이 여성 전사가 되고 살아남으면은 보통 20대인 다 죽으니까 살아남으면은 남아서 이제 육아와 출산 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묻히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원 특성이죠. 또 하나 이유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적이랑 싸우려고 그러면요 모든 남자가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네들 있죠 천막이 유루트가 있는 그 본진 캠프는 여자하고, 그러니까 엄마들하고 아이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여자들 그러면은 모르는데 엄마 부대 그러면 갑자기 막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엄마 부대 무섭잖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적이 기습을 한다고 치면은 엄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난리 나겠죠. 심지어 그 엄마들은 젊었을 때까지는 이렇게 군장을 메고 다녔었던 엄마들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엄청나게 잘 싸웠겠죠. 그런데 또 같이 했는데도 여자한테 치면 두고두고 이제 말이 나오면서 그 여자 부대의 이야기가 과장이 되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분명한 거겠습니다. 아마존은 실존했다. 그리고 그거는 스키타이, 초원이라고 하는 시대 그 환경을 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것이었다. 이거는 영화 장면인데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에서 유태인을 해방시켜줬었던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라고 나오거든요, 구약에. 그 고레스가 스키타이의 여왕한테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게 토미리스라고 하는 스키타이의 한 부족인데요. 이 고레스와 원치월이면 키루스 대제인데 이 사람이 싸우다 죽고요. 오른쪽에 이 사람은 영화배우 같죠? 스칼렛 요한슨 같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스나이퍼예요. 그래서 이 나치 군인을 57명을 죽여요. 그러면 이거 좀 무섭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여전사가 됐냐면요. 이 사람도 유명한 스나이퍼였는데 더 많이 죽은 사람도 아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이 3남 1녀인데 위에 있는 오빠 셋이 다 죽어요, 전쟁에서. 그러자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도 나가니까는 전쟁을 못하니까 대신에 이제 스나이퍼로 양성이 돼서 죽이는데 결국 이 분도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의 부모님들은 나치한테 자기 모든 아이를 희생당한 그런 역사죠.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러한 초원의 어떠한 환경을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신기하네 화살 잘 쓰고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동쪽으로 갑니다. 저희가 이제 이야기 조금씩 동쪽으로 해서 이제 중국까지 가야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이거는, 시베리아 한가운데에 있는 투바라는 공화국인데, 직경이 200m 돼요. 가운데에 무덤이 있고 하는 건데요. 이게 가장 빠른 스키타이 시대의 고분이에요. 약 9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고요? 통나무가 발견돼서 통나무에 있는 나이테를 재가지고 연대를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스키타이 있었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가야 됩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발굴했더니만은 이 가운데에 왕이 묻혀 있고 주변에는 그 사람한테 우리 왜 화환 바치듯이 각 지역에서 말을 바쳤는데 말의 마구들을 분석해 보니까 400~500km 떨어져 있는 데서 진상을 해온 것도 있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이 투바에서 여기가 이제 가장 빠른 스키타이가 나온다는 게 사실 되게
아마 고고학계에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 스키타이 유목민족들을 한마디로 오랑캐라고 오해했었어요. 그래서 오랑캐니까 그리스나 중국 그 근처에서 좀 요즘 표현 이런 표현 삥 뜯다가 전쟁하고 하다가 그 배워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그 기존의 어떠한 편견이었어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전혀 관계없는 이 시베리아 한가운데서 그들만의 문화가 나온 것이죠. 결코 이 사람들은 기생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영어권에서 나오는 수많은 유목민족에 대한 책들 보면 여전히 이 스키타이를 유목 오랑캐들로 보고 있지만 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뭐 이런 게 있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도 이 사람 발전이 엄청나게 돼가지고요. 자, 이렇게 도굴이 안 됐는데 무려 6kg 정도의 황금이 이 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까 투바에서 나왔죠? 예. 와, 아까 그 목걸이 있죠? 목걸이에 이 화려한 것에 해서 이 하나의 외투에만 자잘한 그 장식이 무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2,000개 이상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찍어낸 게 아니라 다 형태가 달라요. 이거는 그람수로 이게 비싼 게 아니라 공임이 아마 황금 그 비용의 몇 배, 몇십 배가 들어갔었던 그러한 화려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수많은 그러한 그 말도 같이 이렇게 그 부장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 투바라는 곳이요, 또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가끔씩 보면은 왜 푸틴이 왜 곰 타고 사냥하고 그게 다 여기서 해요. 투바에서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바로 투바예요. 그래서 매년 투바에서 이 마초맨처럼 우통 벗고 막 곰 잡고 하고 심지어 투바에서 이 사람이 푸틴이 발굴도 해요. 고고학 발굴도. 전 세계에서요, 이 푸틴, 시진핑, 고고학 다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만 고고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고고학과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아세요? 네, 윤보선 선생, 윤보선. 그 다음에 그 핀란드의 초대 대통령 만네르하임은 실제 실크로드를 조사했었던 물론 소련 러시아 장교였지만 그리고 현재 그 찰스 2세인가요? 찰스 왕. 예. 저한테는 찰스 황태자가 더 어울리긴 하는데 하여튼 찰스 황태자도 고고학과를 전공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이 푸틴은 그 전공은 아닌데 투바에서 자기 휴가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뭐라 그럴까 힘을 상징하고 스키타이의 그러한 그 이미지를 자기한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뒤에 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다른 좀 더 이제 동쪽으로 보면은 바이카로스가 있습니다. 바이카로스에 약간 서쪽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거 무슨 이 돌이 이መስ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에 있는 것 같이 생겼죠. 예, 이거 보면 우리나라 고인돌에 있는 그 석관묘 같이 생긴 돌무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자, 이런 게 많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피라미드와 같은 식의 고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갑자기 또 우리 이집트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이거를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보는 게요. 누구든지 간에 기본적인 수학 지식이 있다면은 건축 지식이 있다면요 돌을 쌓아서 산처럼 만드는 형태는 이 형태밖에 없을 겁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자, 또 하나가 파지리 고분인데요. 저 여기서 이제 이 바이칼에서 왼쪽 제가 요거는 이제 여기는 고원지대예요. 제가 올해도 이제 7월달에 갔다 왔는데요. 해발 3,000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 땅 속에 다 얼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얼음 속에서 썩지 않은 아까 봤던 문신 있는 미에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구 동결대라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요. 이 영구 동결대가 한 20-30년 사이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파지리 문화가 저한테 각별한 이유가 제가 95년도에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알타이 파지리 그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특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석사 과정이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때 미이라 발굴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그 인연으로 제가 그분 밑으로 가서 박사과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스키타이가 저를 이렇게 제 현재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그 도굴꾼들의 이야기인데요. 표트르 대제가 있는데요. 이 표트르 대제가 있을 때 시베리아의 총독이 매년 황금을 바쳤어요. 금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총독한테 이거 금광을 발견했냐라고 하니까는 이 총독이 자기 때는 자랑을 하면서 아이고 금광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여기 고분들을 파면은 옛날 황금이 많습니다. 그거를 다 왕께 바치는 겁니다. 이 짜르한테. 그러니까 짜르가 화내면서 이 다 유물을 녹이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이 표트르 대제가 그동안 있던 모든 그 황금 유물들을 다 수거해와요. 그 유명한 표트르 대제의 컬렉션이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시베리아에 칙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옛날 그 거대한 고분에서 황금 캐오지 말 것, 도굴하지 말 것. 그래서 도굴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고분 파서 황금 캐가지 말 것. 고분 파면 황금 나오는구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때 주요한 것이 바로 이 알타이, 산맥 지역인데 이게 참고로 5월 말입니다. 5월 말. 예. 그래서 이렇게 발굴을 하면은요, 그냥 평범한 고분처럼 보이는데 그걸 파면 이렇게 허연색이 보이죠. 안에 얼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음. 그래서 그 얼음을 다 녹이면은 이런 식의 무덤이 나오는, 이게 인골이 이 사람을 다 벗겨버리면 이와 같은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네? 신분이 어떤 신분? 이분이요. 자, 이분은 문신 하나밖에 없죠. 얘는 하위 장교입니다. 하위급. 사방이 이 정도면 되게 작은 편이에요. 고분이. 여기 이 사람이랑 여기 말 몇 마리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고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높은 계급이긴 한데 그러한 고분 중에서 높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갈려져 있죠. 아마 돌아가시자마자 곧장 배에서 다 꺼내가지고 이제 좀 상하지 않게 했었던 그러한 얼음 보이시죠? 이거 다 컵으로 얼음을 일일이 녹여서 발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저기 바깥으로 드러난 부분은 보존 상태가 안 좋아요. 예, 자 이렇습니다. 자, 너무 혐오감을 줄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파묘란 영화를 보고 다들 무서워했다길래 저도 봤거든요. 예, 우리한테는 일상인데 다른 분들한테는 이게 공포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예, 요거는 얼마 전에 발견 또 다른 미이라 추정 고분인데 이때는 이미 미이라가 안 나왔어요. 얼음이 다 녹았습니다. 얼음이 한 몇 년 사이에 다 녹아서요. 진짜 아깝게도 요 다리 부분만 좀 남고 나머지는 다 이미 상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해요. 미이라 하나 발견하면요. 수십 년 동안 연구할 자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연구 동들대가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빨리 세계유산 지정을 해서라도 빨리 발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지금 알타이 정부는 모든 미이라 발굴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왜냐? 발굴하면은 미이라의 저주가 알타이에 온다라고 지진을 일으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알타이 가면은 미이라를요, 평소에는 덮어놓고 있다가 샤만이 점을 쳐서 지정한 날에만 공개를 해요. 이게 알타이 정부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쉽게도 그게 좀 볼 수가 없죠. 자, 요것도 거기서 발견된 그 미이라 안 나왔지만 이제 그러한 옷들하고 나왔고요. 자, 이거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내려갈게요. 중국은요, 이렇게 그 오르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황하가 흐르고 있죠, 황하. 자, 여기가 알타이고요. 요 가운데 있죠. 몽골 남부 여기는 전체가 사막이에요. 고비 사막. 그러니까 이 초원에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면요, 마치 점프하듯이 곧장 중국 북방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황하가 꺾여지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오르도스라는 지역인데 이 근처가 이제 초원이 됐다가 농경지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대 춘추 시대 때 그리고 중국 한나라 때 흉노랑 싸우는 대부분의 격전지가 여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빨리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요. 예, 자, 근데 여기에서 오르도스 지역에서 이렇게 똑같이 아까 봤었던 것과 똑같은 스키타이 시대의 황금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 북방에 있는 황금이 이게 뭐 이해가 되죠 이제 이 전체 유라시아에서 나오신다. 근데 중국에서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그냥 막연하게 신기하게 생긴 오랑캐들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좀 오해를 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역시 아까 봤었던 그런 찬란한 황금 동물 장식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보면 되겠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자, 요걸 보니까 요거 보면 전형적인 그러한 그 황금 그 스키타의 장식인데 이거는 중국의 장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 옆에 있는 스키타이는 그리스의 장인이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옆에 주변에 있는 장인들한테 OEM 방식으로 주문을 한 것이죠. 이것만 보면은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보니까 세상에 뒷면에 한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금 무게 1촌 오량이다 하고 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지만은 이게 황금 그 맡길 때 장인들이 이제 그 무게에 이제 또 거짓말할까봐 적어놨나 봐요, 무게를.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당연히 그냥 스키타이 계통인데 이게 중요한 발견입니다. 왜냐면은 중국도요, 한나라 때가 되면은 귀족들은 경쟁적으로 이 스키타이 계통의 황금 동물 장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덤이 신분 높을수록 갖고 있었거든요. 이건 그 당시에 명품을 좋아했었던 그러한 그 중국인들의 그러한 그러니까 바람이었고, 장인들은 처음에는 이 오르도스 유목민들한테 공부했다가 나중에는 중국 자기들 내부적으로 수요를 돌렸겠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북방계통 유물이 많아요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서로 동서 문명의 수천 킬로가 전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오르도스 청동기는요, 중국 북방 청동기는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예, 2층에 가시면요, 기증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섹션이 어떤 분이 중국 가서 이 유물들을 사오셨는지 구해서 기증을 해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가 원래 초원 지역인데 사람들이 개발이 되면서 황사의 고향이 되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가야겠습니다. 이거 너무 늦었습니다. 예, 제가 요거는 저기 넘어가고요. 예, 이 스키타이로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나라가 바로 진나라 이전에 주나라입니다. 주나라는 우리 그 용비어창가 아시죠? 용비어천가 나란 맞습니다. 해동 육룡 나르샤 하는 뿌리 깊은 나무는 그게 저희가 공부한 건 1절, 2절이 붙어 있는데요. 3절부터는요. 위에는 주나라 이야기, 이 밑에는 조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의 왕조가 함경도에서 있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오랑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아주 심했는데 이 사람이 그 세종대왕께서 주나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나라도 원래 오랑캐들 이러한 유목민들 같이 있다가 나중에 이 동쪽으로 오거든요. 똑같이 대입시켜요. 함경도에 있다가 한양으로 내려온 거는 우리가 주나라의 역사를, 즉 오랑캐 역사에서 이제 오랑캐에서 중원으로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가장 큰 오해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결코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라 중원을 또 항복을 이루었었던 정착민들의 대부분의 그러한 새로운 세력들을 언제나 변방해서 스키타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문명을 가지고 발달했었고 주나라, 진나라 모두 그러한 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만 오랑캐 이야기 되겠고요. 여기서 요 왼쪽에 보이는 꽃갈모자를 쓴 사람들이 바로 알타이 지역에 있었던 그 오랑캐 유목민들이고요. 오른쪽은 그 동쪽에 있었던 그러니까는 유목민들도 중국도 두 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계통은 우리가 융적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좀 다른 계통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분 안에 빨리 러시아 러우 전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스키타이로 강의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아주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한 2시간 분량을 제가 준비를 했더라고요. 예, 요거는 간단하게 메시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는 왜 고고학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되는데요. 최근에 모든 나라가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전쟁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푸틴이 선전포고할 때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과거부터 자기 땅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선전포고를 하는데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이 스키타이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둘 다 스키타이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왜냐면은 이게 이 소련 시절에 그 고고학자가 슬라브인들은 원래 스키타이에서 기원했다.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는데 실제로 나폴레옹이 200년쯤 전에 모스크바를 침략할 때 모스크바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때 나폴레옹이 그 불타는 모스크바 보면서 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야, 이 스키타이 놈들아. 예, 실제로 스키타이는 가장 오랑캐에 똑같았어요. 야, 이 정신 나간 스키타이다들아, 니들이 어떻게 네 집 불태우냐? 그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가 서방하고 대립할 때도 걸핏 나온 게 그래, 우리 스키타이다. 우리 스키타이니까 그래, 우리 건드리지 마. 약간 좀 그런 마초맨적인 것을 할 때 언제나 스키타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이렇습니다. 슬라브인들은요, 이게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면은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 저희가 왜 단독 역사인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역사가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 역사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우는 어디 있다예요. 크라이는 변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냥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지명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스키타이, 이게 이란계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훈과 흉노, 이게 아시아 계통이죠. 몽골, 흉노가 혼족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아바르가 이게요, 고구려와 동맹 맺었었던 유연이라고 하는 나라의 일파이고요. 하자르크고, 이건 튀르크 계통입니다. 아까 맨 처음 말했었던 유태인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최초로 슬라브인들의 국가가 나오는 게 서기 9세기 때, 우리를 말하면 이제 고려시대 때 처음 등장해요, 슬라브인들이. 다시 몽골이 또 침략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유라시아 초원의 서쪽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누군가가 발응만 하면은 언제나 끝은 우크라이나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잠깐 한 50년 독립을 해요. 흐멜리시키가. 그런 다음에 다시 크림, 타타르, 몽골 계통 사람이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에 편입. 자기 나라가 하나밖에 없죠. 이거 가지고 독립된 나라라고 보기엔 너무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스키타이가 우리 역사이다. 슬라브인들이다. 뭐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역사가 거의 2000년 이상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원래부터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이다. 그런 논리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워낙에 역사가 오래됐고 좀 단일화된 과정이 길기 때문에 별로 이런 고민들을 안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그래서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스키타이가 우크라이나의 선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우리 역사야. 러시아는 반대로 스키타이는 원래부터 슬라브 러시아인들의 선조이기 때문에 스키타이가 있었던 우크라이나도 우리 땅이야 하는 식으로 똑같이 스키타이 무슨 원조 맛집도 아니고 원조를 내세우면서 전쟁의 명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어떠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언제나 전쟁을 이야기할 때 전황만 이야기합니다만은 모든 전쟁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명분들은 역사를 자기네 것으로 왜곡하고 끌어오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약간 좀 빗나가는 이야기지만 왜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일본이 길을 쓰고 왜 사도광산을 올리고 왜 길을 쓰고 군함도에서 징용 기록을 뺐을까요? 일부러. 그거는 저는 그래서 이게 고고학이나 과거를 배운다는 것이 그냥 좀 시간 남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지금 정치적 때로는 무력 분쟁이 나는 것에
시발점이 보통 역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거 넘어가서 심지어는 러시아의 그 신무기가요, 스키타이 부족이에요. 유럽을 그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름이 사르마트인데, 사르마트가 이 동유럽에서 유럽을 공격했었던 스키타이 부족의 이름입니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요거 사진 제일 준비했는데요. 저 이문희 교수님 기억나시죠? 우리 손로 선생입니다. 예, 여기 그 이병재 원장님이 지도하시고 지금 내무골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저 손로 교수님인데, 예전에 한번 2012년도에 우크라이나가 황금 문명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나라는 한국 이름은 스키타이 황금 문명전인데 영어는 Gold Treasures of Ukraine. 예, 이게 저희는 모르는데 이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한테 유물을 주면서 스키타이 황금을 전시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스키타이 역사는 우리 역사고 우크라이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독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 뭐 알아요? 한국 제목은 그냥 초원의 스키타이 황금 문명인데, 자, 똑같은 일을 우크라이나가 유럽을 순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스키타이 황금전을. 그러는 와중에 그 전에 91년도에는 스키타이전이 한국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스키타이 황금전은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소련과 한국의 공동 전시회였습니다. 91년도. 왜냐면 이게 아직 소련일 때 한국으로 유물이 와서 전시회를 했고, 돌아갈 때는 이미 나라가 망해서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자,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자, 이럴 정도로 스키타이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각의 국가의 자존심으로 내세우는 것인데요. 예. 자, 이것이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회하다가 네덜란드에서 있는 순간에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합병이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황금 유물을, 자, 크림반도에 있었던 유물을 우크라이나가 네덜란드로 줬었는데 이것이 그 사이에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크림반도로 돌려줘야 됩니까?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가야 됩니까? 크림반도. 예. 그럼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중에 여기 마한에 있는 나주에 그 온관을 미국에 전시 중인데 한국에 독립했어요. 그러면은 그 온관은 다시 나주로 와야 됩니까? 일본 도쿄로 가야 됩니까? 왜 달라지시네? 예,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났는데, 당연히 이제 서방 국가들은 다 이제 우크라이나 편이니까는 절대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문화재는 그 땅에 돌아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전쟁 같은 방법으로 점령했으면은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인정하거든요. 문제는 크림반도는 투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합병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도 계속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이렇습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나치주의입니다. 스키타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요, 요즘에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이쪽에 와그너 그룹, 용병 부대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신나치 그룹 있죠? 아조프 연대. 둘 다 히틀러를 추종하는 네오나치들이 거기에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네오나치는 우리로 말하면 딱 일베 같은, 그러니까는 역사를 아니 어떻게 자기 나라 국민 2천만 명을 죽인 히틀러를 갖다가 숭배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왜곡된 역사를 공부하면서 스키타이에서 발전돼가지고 히틀러가 말하는 위대한 아리안 민족이 슬라브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요즘에 특히 그 최근에 우리나라는 요즘에 일제강점기 돼가지고 역사에 대한 상당히 많은 왜곡이 나온 전 정말 두려운 게,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는 그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전 근데 제가 그 얘기 하기 전에 오늘은 그 얘기는 좀 길어지니까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스키타이가 3000년 전에 위대한 하나의 역사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것이 두 나라의 전쟁의 하나의 구실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키타이가 주는 또 다른 우리의 교훈은 무엇이냐?
수천 년 전의 역사가 결코 수천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그러한 앞날을 예언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스키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